쿰쿰하게 푹 삭힌 홍어를 좋아한다고 차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 힘든 국민 여동생 그녀의 비밀처럼, 그리고 사실은 푸짐하고 넉넉한 중년 아줌마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뛴다고 말할 수 없는 그녀의 꽃미남 아이돌 오빠처럼, 당당하고 멋있는 신도시의 젊은 엄마 아빠로서 차마 남들 앞에서 떳떳이 애청자라고 밝히고 추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시큼털털 구리고 촌스러워 창피스런 바로 그 방송. 안녕하세요. 최후역회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셨나요? 어떻게 날씨는 따뜻했지만 요새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거의 금년 들어와서 너무 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너무 심하네요. 뉴스 보니까 이게 지금 몽골 지역에서 불어오는 황사인데, 예전에 저 젊었을 때만 해도 황사가 이제 봄에 꼭 한 번씩은 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왔었죠. 그래서 그 올 때 보면은 차 위에 그 꽃가루 떨어진 것처럼 노란 그 모래가루가 흙먼지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때 황사가 왔었는데, 요즘 황사가 와도 그것이 이렇게 차나 이런 보이는데 그대로 이렇게 화산재 같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죠. 공기 중에 미세먼지하고 결합을 해서 공중에 계속 떠다닙니다, 요새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몽골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와 모래폭풍이 엄청나게 더 길어지고 더 커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몽골에 원래 고비 사막이 있긴 한데 이상기후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그 사막이 엄청난 속도로 더 커지고 더 넓어졌답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 몽고의 유목민들이 더 이상 그 가축들을 풀을 뜯어먹일 땅이 없어가지고 유목민들이 다 그 일을 그만두고 도시로 이제 일하러 왔대요. 하던 일을, 유목민 생활을 멈추고, 먹일 데가 없어서 가축들을. 그래서 그만큼 지금 그 이상기후 때문에 땅이 변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본 것처럼 엄청난 그 황사와 모래폭풍이 주기적으로 우리 옛날 시절하고 틀리게 더 길고 더 오래 더 심각하게 오게 돼 있답니다. 지금 이게 참 한 2, 3년 전부터 정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환경이 이제 아주 위험한 때가 온 거죠. 오늘은 지금 한 저번 영상부터 그 중국의 부동산 부실이 얼마나 심한가, 헝다는 지금 과연 그게 얼마나 마무리가 잘 됐나, 그런 것까지 살피면서 세부적으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러지 뭐가 나아진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졌구나.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구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대부분이 심각하긴 한데 그게 곧 터질 문제로는 인식들을 안 하셔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아까 저녁밥을 혼자 먹으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홍익희 교수님께서 815 머니톡에 나오셔가지고 그게 오늘 나온 영상인지 며칠 전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눈에 보여서 제가 하나 잠깐 봤는데, 빠르게 한번 봤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신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기업 부채는 비록 많을지언정
중국의 그 정부가 그거를 다 감당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다. 항상 그렇게 낙관적으로 예전에 한 1년 전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비슷한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극소수의 여러분들께서 항상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는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주 마이너한 의견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최옥호란 사람은 대신 또 왜 그렇게 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흥미거리 위주로 한 번씩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 영상 길이는 가볍게 듣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길이긴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건 제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왜 저렇게 보실까 하는 거는 이제 항상 이제 의문으로 남겨놓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공교롭게도 그 우리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홍익기 교수님 의견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어떤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지금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 영상에서 다뤘던 부동산의 부실 문제가 바로 중국은 그 땅이 국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빌려주고 건설 그거를 하게 해주면서 돈을 받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금 막아주고는 있는데 이 막아줄 수 있는 규모가 저는 이미 그 한계를 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어디선가 터져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여파는 중앙정부가 막을 수 있든 막지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저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보셨죠? 실제 그 사태 터질 때 제가 이거 시스템적 위기로 갈 문제 아니다라고 이제 제 생각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그렇게 가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큰 문제는 아니란 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크게 흔들면서 그걸 이용해 먹는 놈도 있을 것이다 했고요. 실제 이것 때문에 뭐가 쓰러졌습니까? 그렇게 죽을 때마다 안 죽고 끈질기게 버텨오던 불사조 같던 크레디트 스위스,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쓰러져 버렸죠. 그죠? 막을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공포가 전염이 되고 이 어떤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나의 투자 자산이 손해를 보기 전에 저기에서 안전하게 피신을 해야겠다. 이런 그런 파급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목이 날아간 거잖아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똑같이 봅니다. 일단 저는 지방정부 부채의 규모, 부동산하고 부실하고 엮인 규모 자체가 어디선가 빵 터졌을 때 하나만 터지지 않고 여러 군데가 빵 터질 정도로 굉장히 그 안에 고위험, 고리스크의 무분별한 대출들이 서로 막 맞보증 쓰듯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런지는 뒤에 이제 근거 기사들을 보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터졌을 때 그거를 뒤에서 막아줘야 되는 중앙정부도 굉장히 힘들 거고요. 중앙정부가 그때를 막아주려면 중앙정부는 밖에서 수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지만 사실 몇 달 동안 내내 중국 수출은 내리막길이었고요. 굉장히 힘들고요. 아무리 중국이 노력을 해도 앞으로의 국제적인 상황은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수출로 돈을 많이 못 벌게 어떻게든 방해를 놓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는다 해도 만약에 그런 일이 어디선가 빵빵 터지게 되면 그때는 전부 다 어이쿠 여기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아까 그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처럼 공포와 그런 패닉이 전염이 되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될 때 중앙정부가 막아야 되는데 이번에 스위스는 어떻게 막았습니까? 미국이 달러 통화 스와프를 그냥 당일 밤에 바로
특별하게 너는 내 정말 친한 친구다 하면서 해줬죠. 그래서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지면 그 통화 스와프 해주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너 당장 오늘 급하다며 오늘 내일 살아보자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그 정도로 경제력이 든든한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소수의 마이너한 의견이고, 지금 나오는 거는 실제 뭐 어떤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주류 언론에서는 절대 이렇게까지는 지금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이게 무슨 뭔 뜬금없는 얘기지 하시는 분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내용인지나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이라는 젠가라는 보드게임이죠. 예. 저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더 해보고 싶었는데 친구가 없어서 못했고요. 예. 이렇게 밑에서부터 빼면 이거 쓰러지죠. 예. 젊은 친구들은 젠가라고 하지만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거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래 흙으로 쌓아놓고 거기다 이제 위에다 이쑤시개 같은 거 하나 꼽아놓고 이렇게 손으로 긁어서 가져왔었죠.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그때 참 재밌었는데요. 예. 지금 거의 이런 식이라고 봅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이 수준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틀어막고 있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틀어막고 있냐. 그렇죠. 사회주의의 힘입니다. 대단하죠. 아주 국가에서 막겠다 하면 틀어막는 겁니다. 여기에서 힘들다고 아무리 인민들이 소리 지르고 해도 다 틀어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사회주의 체제가 참 우월하다, 좋다, 마음에 든다. 절대 그런 놈 아니고요. 여기 그래서 혹시 또 혹시나 또 지나가다 보고 이 새끼 또 중국 조선족 연변족인가 어디 공산당 놈인가 하고 손가락질 할까봐 한 번 더 여기 적어놨습니다. 인공지능, 구글의 인공지능도 꼭 여기를 봐주세요. 참고로 저는 공산당이 정말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중국의 31개 성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지역 자치구죠. 큰 우리나라의 전라도, 경상도처럼. 근데 성 하나가 우리나라 남한만 한 데가 많죠. 예. 중국 31개 성, 시, 자치구 가운데 17곳 이상의 반절 이상이네요. 예. 부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적 기사인데 그러니까 2월 말 기사네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LGFV라는 게 있답니다. 좀 어렵네요. 이게 뭔가 했더니 특수법인을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인데 여기다가 중국 지방정부에서 하는 인프라 건설사의 부채를 여기다가 떠넘기는 거예요.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아니 못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지방정부하고 바로 건설사하고 이렇게 둘이 거래하면 되지. 왜냐하면 이 중간에 유령 회사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건설사들하고 지방정부가 그 유령 회사를 이런 LGFV를 매개체로 중개로 해가지고 자금 돈을 빌려주고 뭐하고 부채를 여기 회사 회계에다 기록을 해놔버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의 회계 방식상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채로 안 잡힌답니다. 부채를 즉 숨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간의 회사, 유령 회사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어가지고 정부 부채로 분류가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공산사회, 사회주의 사회는 항상 뭡니까? 그 실적을 내놔야 되죠. 그 중국 중앙정부에서 뭐 금년 한 해는 뭐 이만큼 성장하고 뭘 해라 하면은 어떻게든 그만한 실적을 내놔야 됩니다. 통계를 뭐 조작하든 뭘 하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돈 못 벌어서 부채가 많아요 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LGFV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걸 중개로 거래를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그런 데 있는 부채 그런 것들을 바로 이 페이퍼 컴퍼니 회계에다 올려놓고 자기 지방정부 부채는 아닌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런데 중국 증권에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얘기가 이러한 숨긴 부채가 공식적인 현지 부채보다 자기들이 볼 땐 대충 2배 이상 많다. 장난 아니죠. 블룸버그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지금 심각한 자금 압박에 직면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부채가 갑자기 급증했냐?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거죠. 제로 코로나 맨날 하면서 맨날 PCR 검사하면서 그 막 한 번에 PCR 검사하면 걔네들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우습죠? 몇십만 명씩 하죠. 그거 키트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 보통 돈 아니에요. 그죠? 그 미국은 뭐 저기 코로나 때 사람들한테 모두 각자 그 돈 좀 쓰라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큰일 났다고 돈 좀 쓰라고 한 사람 앞에 막 얼마씩 계좌에다 엄청나게 넣어줬죠. 막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 500만 원씩. 저도 작년, 재작년 10만 원인가 2번 받았습니다. 지자체한테. 나라에서 돈 받아보긴 처음이었네요. 50년 넘게 살면서. 항상 저는 세금을 받아가기만 했지 별로 이렇게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 뭐. 근데 어떻게 쓰라고 그 10만 원 2개 줘서 아주 그때 뭐 이제 뭐 소머리국밥 특자로 먹고 그랬죠. 그때. 근데 중국은 그렇게 코로나 때 국민들한테 많은 돈을 못 사줬어요. 경제 살리자고. 왜냐면 이 PCR 검사, 제로 코로나 때 이 검사하는 방역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때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정부가. 과도한 방역 비용이었죠. 인구가 몇 명인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라고 작년에 그냥 심심하면 그런데 그 방역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요. 급격한 소비 감소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선 거기도 세금 감면 조치 등을 막 했죠. 세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누구예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방정부가 지금 부채가 많아진 거는 사실 중앙정부 정책 때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LGFV 위에 나왔는데 그게 뭔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정부의 토지 등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권에서 건설회사들이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여기서 발행할 때 다 이 페이컴퍼니를 통해서 한다 이거죠.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금으로 이제 인프라를 개발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공사 현장에 올라가다 말고 부도나고 별일들이 다 생겼었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서 이거를 채무를 갚지 못하죠. 이 채무가 근데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대출이나 회사채로 기존 대출을 돌려막고 있어요. 지방정부 부채니까요. 근데 이것이 공식 부채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 역시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대충 지난해 말 기준 회사채만 봤을 때도 대충 뭐 2천조 원, 아이고 뭐 힘든 2천조 원이면 뭐 이 돌려막기를 이어가는 계속 지방정부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부도 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번 회사채나 뭐 딴 걸 발행해서 계속 그걸로 대환시키는 거죠. 대출이 있으면 또 다른 대출을 받아가고 이걸로 돌려막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것이 해마다 자금 조달 규모가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환이 원활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실제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서 중국 지방 정부 중에 재정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는 꽂히는 구이저우성이라는 데가 있다는데요. 여기 역시도 작년에 보니까 부채를 다 갚지를 못해갖고 상환 기간을 억지로 연장했다. 별짓을 다 해도 그 부채를 돌려막기를 하는데도 다 못 갚고 있어갖고 빚을 계속 연장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은 또 말하기를요.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은 중국의 중앙정부는 건전하다 이거죠. 부채가 이런 데서 결국은 이 지방정부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와주나 봤더니 자기들의 중앙정부의 국가정책 금융기관들로부터 저렴하게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지방정부에 저금리로 빌려주는 지원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즉 지방정부가
이런 부채로 인해 가지고 또 숨겨진 부채로 인해서 더 이상 돌려막기도 힘들고 대출 기간도 연장하면서 겨우겨우 안 쓰러지고 버티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살려줍니까? 중앙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방정부는 사실 뒤에서 중앙정부가 안 받쳐주면 지금 조금만 안 받쳐줘도 바로 넘어지게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자, LGFV의 부채에서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채가 1경원 이상으로 추정된답니다. 200%. 어느 정도냐? 중국의 연간 GDP의 절반이래요. 자, 이거면 뭐 이거 절대 뭐 가볍다고 할 수가 없죠. 중국 GDP의 뭐 10% 20%도 아니고 절반이라면은 이거를 뭐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부동산과 금융이 얽혀 있죠. 지금 본 것처럼. 그래가지고 중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란 건 뭡니까? 부동산에 어디 한 군데에 뭐 지금 채무를 못 갚아서 어디가 부도가 났는데 그게 빵빵빵빵빵 다 전부 거기에 채무가 물려있는 채권이 물려있는 다른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이 사람아 하면서 다 터지다가 그게 가장 큰 시스템적 은행들까지도 뻥뻥뻥 다 터지면서 설마 중국에서 1등, 2등, 3등 하는 저 은행이 터지진 않겠지 하는데 그런 지방정부와 은행이 터지면서 국가가 정말 비상사태로 들어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LGFV는 결국 지금 사업 수익성이 낮아서 새로운 대출 또는 회사채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는데 조달 자금이 승감했다. 즉 부실 LGFV에 대해 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있고요. 지금 금융시장에서도 LGFV 회사채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이 지방정부와 부동산과의 매개체 역할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지금 다 자금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자꾸 조달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네. 신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디폴트 또는 부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당연히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전이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막으려면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도와줘야만 이거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있는데요. 중국은 항상 정부의 부채 비율은 적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옛날부터 그랬는데 일본은 안 쓰러집니까? 일단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준기축통화국. 전 세계에서 그 안전자산 달러로 엔화로 해가지고 많이들 그걸 보유하고 더 찾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은 뭐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틀린 게 경상수지가 항상 흑자예요. 전 세계 금융으로 지금 먹고 살아요. 사실상 제조업보다도.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는 맨 수출만 해서 먹고 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밖에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주식, 부동산, 뭐 돈 빌려주는 채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돈 놓고 돈 먹는 금융업으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은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거의 된 거죠, 우리도. 중국도 지금 전 세계에 뭐 1대1로 해서 돈을 차관을 많이 했지만 그 돈들이 정말 못 사는 사람들한테 거의 지금 못 받을 때 좀 그 돈이 어떻게 그 돈 놓고 돈 먹게 하려면 좋은 판에다가 풀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나라들한테만 풀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외국에서 어떤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오는 그런 우리가 금융업을 잘하고 있다 그럴 얘기를 할 만한 입장에 지금 중국은 못 되고 사실은 거의 제조업, 무역, 수출로만 돈을 벌어오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죠. 그런데 중국은 대신 기업의 부채가 이만큼 심합니다.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 기업의 뭐하니라고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다 빚만 잔뜩 짓고 있냐 봤더니 지금 위에서 다 얘기한 LGFV 부동산 부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거는 즉
우리나라 금융권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PF 대출이나 부동산의 가계 대출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방정부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LGTV라는 LGTV? 잠깐만. 죄송합니다. LGFV입니다. 제가 LGTV를 좋아했나 봐네요. 오자네요. 예. LGFV라는 페이커 컴퍼니를 이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방정부 부채로는 잡히지 않는다 이거죠. 즉 지금 경기 불황, 부동산 불황 등으로 인해 발생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지방정부의 악성 부채는 사실상 현재 드러난 부채의 2배 이상이고요. 심지어 중국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괴담까지, 괴담이 아니라 위에 기사 보니까 사실이네요. 예. 이런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장난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 한 달간을 보면, 요새 들어서 보면 다시 인프라를 투자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중국이 인프라 투자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지방정부한테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채권들을 다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제대로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 경제가 살아나면서 돈을 벌어갖고 그 채권을 다 갚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위에서 얘기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채권을 못 갚고 돌려막기로 계속 또 대환을 하고 있고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빚을 못 갚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인프라 개발하겠다고 지방정부한테 채권을 지금 더 발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빚을 더 늘리란 얘기잖아요. 지방정부한테.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들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파산 직전이라면서 어떤 지방정부는 지금 중앙정부에게 아니 위에서는 계속 경제 활성화하라고 우리 시진핑 주석님은 지금 우리 보고 다시 인프라 개발해라 하면서 뭐 명령들을 이렇게 하다를 하는데요. 우리 진짜 지금 뭐 먹고 죽을래도 뭐 10원 땡전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간청하는 데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중국 남부 아까 거기네요. 구의저우성 부채가 심하다는 데는 공식 자기네 홈페이지에 중앙정부한테 부채 지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대요. 삭제한 건지 삭제 당한 건지 위에서 전화 왔겠죠. 당장 그 쓸데없는 글 내려라 하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몇몇 현지 매체가 인용하면서 이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구의저우성이 인구가 몇 명이냐? 인구가 3,800만 명. 왔다. 정말 중국 스케일은 대단하네요. 인구가 3,800만 명 규모인데 최근 몇 년간 계속 신용 상태가 악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써있죠.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인프라에 투자했던 지방정부 융자기구 LGFB 이것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점점 극에 한계에 달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작년 말 지난해 12월에 그 LGFV에 대해서 대출금 상환 기간을 도저히 못 갚겠으니까 향후 20년으로 연장하자고 해가지고 향후 20년 얼마나 그 빚이 어마어마하면 이러겠습니까? 향후 20년까지 연장을 하기로 은행하고 합의를 봤대요. 그랬더니 올해 들어서는 올해는 진짜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중국 중앙정부가 공문이 딱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야 니네 저기 구의저우성은 금년에는 최소 한국 돈으로 2,300조 원을 써. 그런 거예요. 돈이 없는데 2,300조 원 어디서 쓰나요? 그만큼 지방정부 채권을 만들어서 발행을 하라는 거죠. 2,300조 원어치를. 근데 지난 저기 그 LGFV 채권도 지금 못 갚아서 작년 말에 20년 연장해 주세요 해서 간신히 합의봤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그죠? 그것도 올해 채권을 발행하라는 2,300조 원 규모가 보면은 작년보다 17%가량 늘린 수준이에요. 죽으라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냐. 지금 가계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을 해봤자 경제가 내수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 중국 중앙정부가 딱 간을 보니까 역시 인프라 투자 우리 4대강 예전에 한 것처럼 경제를 살릴 데는 이만한 게 없다 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
여기에서 일하는 고용이 늘리고 소비 지출을 유도하겠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해서 인프라 투자를 각 지방 정부에 해라. 니네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니네는 인구가 3,800명인 니네는 3,800만 명인데 2,300조 원어치 금년에 이만큼 채권 발행해서 인프라 투자 달성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대놓고 홈페이지에다가 먹고 죽을래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위에서 전화가 와서 당장 삭제해라. 누구 한 명 모가지 잘렸겠죠? 예. 지방정부 부채를 아주 크게 달한다는 거죠. 중국 정부도 아는데 어떻게든 금년에 경제를 살려야만 이 모든 원대한 중국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배수진 치고 금년이 본격적인 그 결승전 무대라고 했잖아요. 예. 미국하고 통화전쟁이죠. 화폐전쟁이죠. 예. 지방정부 부채가 터질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중국의 중앙정부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그 돈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중국 정부가 믿고 있는 구석이고요. 현재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 봐라.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맨날 뭐 중국 부동산 문제 터지네 하더니 아무 문제 없던데? 아무런 뉴스도 안 나오던데? 다들 이제 그렇게 지금 알고만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일이 터지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진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떻게 해서 간신히 지방정부 파산은 중앙정부가 막아주더라도 일단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심각해집니다. 그러죠. 작년에 레고 사태, 이거 자꾸 이게 좋은 일도 아닌데 자꾸 그 이그젠플로 예시로 자꾸 여러 번 거론이 되네요. 그 작년 레고 사태 보십시오. 레고 사태 딱 하면서 뭐 그거 했다 하다가 뭔가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하루 이틀 만에 아니다 하고 말을 번복을 했었죠. 강원도지사가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 내가 좀 잘못 실수했다 하고 번복을 해서 없던 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 회사채 시장에 지방정부가 저 정도로 강원도가 나올 정도면 지금 저 부채의 문제가 뭐 해가지고 그 회사채 발행하는데 저기 회사채를 막 안 사주고 하면서 금리가 막 올라가고 하면서 그 여파가 몇 달 동안 가가지고 결국은 그때도 우리나라 정부가 채권 체한펀드 만들면서 굉장히 빠르게 아주 총체적인 역량을 집약을 해가지고 그걸 막기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여파가 계속돼서 금년 1월 3월까지도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하반기 때 쓸 예산, 전체에 쓸 예산의 65%를 이미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서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뉴스 지금 많이 안 나오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이에요. 한번 그 사건이 터지면 그 지금 그 분야의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개인적으로 좀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이 터지면서 유럽에서 CS가 터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도 별일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뱅크런이 일어났고 자금 인출 상황이 생기면서 결국은 스위스 중앙정부와 스위스 중앙은행이 미국한테 전화 걸어서 막 하룻밤에 막 비상작전이 일어나고 해서 하루 만에 뭐 주말에 뭐 이틀 만에 막 엄청나게 빠른 결정을 하고 해서 틀어 막아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CS는 무너졌죠.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 자금을 중앙정부가 막을 수 있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현재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들은 이미 작년부터 역대로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어떤 식으로 끌어다 썼냐면 더 이상 그거를 대환해 줄 규모가 안 되니까 내년에 그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채권 발행, 쓸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미리 땡겨갖고 끌어와서 막았습니다. 그게 작년에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또 이만큼 많은 채권을 발행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이제 어떻게 씁니까? 또 내년 거를 금년치에다 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가불하는 거죠. 가불. 다음 달 내년치 월급 가불해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아마 내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올해가 마지막 기회 같은데
지금 금년 들어 다시 채권 발행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아까 제가 갑을 얘기한 것처럼 밥속 바닥까지 가마솥 바닥까지 박박 긁어다 쓰는 형국입니다. 예. 올해는 내년 몫을 미리 끌어다 쓴다 해도 이미 작년만큼 끌어다 쓸 여유가 없는 상태고요. 예. 올해 승부를 걸었다 이거죠. 지금 중국도. 사실상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한계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그거를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커버를 쳐주고는 있지만 만약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면 도미노 파산 여부와 경제 여파는 아주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금년 상반기에 일단 어떻게 해서든 내수와 소비를 향상시켜서 이런 폭탄이 안 터지게 만들려고 중국 내부에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지금 노력 중인데요. 그러나 지금 중국이 재정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해도요. 그 돈과 금융이 지금 진짜로 시중에 돌아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요. 보면은 이미 지난 부채의 이자를 갚는데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며칠 전에 나왔던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막 나오는데요. 그 GDP 성장률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중국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숫자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봐야죠. 진정한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단순히 중국 정부와 그런 공기업 같은 관치 주도의 소비 사업만 늘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헤드라인 수치만 보여주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이게 진짜로 이런 부동산 부채 문제를 덮고 전체 경제가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지금 좀 의문입니다. 아까 여기 나온 거 2,300조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규모 나왔고요. 예. 제가 아까 좀 실수를 했네요. 중국의 구이저우성에서 2,300조를 저기 구이저우성 하나에서 다 쓰라는 건 아니죠. 예. 지방정부 전체에서 2,300조인데 예. 구이저우성에는 얼마를 쓰라고 한 거지 그러면? 네. 구이저우성한테는 얼마를 쓰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사에 나오진 않고요. 예. 금년에 2,300조 쓰라는 건 모든 지방정부를 다 지금 합쳐갖고 하는 얘기겠죠. 예. 좀 실수가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예. 이 같은 투자가 경제의 활력을 이렇게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뭔가를 일으키면 잘 되면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거는 지방정부하고 기업의 채권 발행으로 부채를 지금 늘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되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 아까 한 얘기 또 그대로 나왔고요. 예. 결국 지방정부 재정적 부담은 올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방정부한테 올해 들어서 인프라 건설 더 많이 해라. 경제활동 촉진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방정부 부채는 지금도 폭발 직전인데 작년까지 여기다 부채를 더 늘리라고 중앙정부가 압박을 주는 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이 오면서 중국도 하반기에 생각만큼 경제 성장이 안 되고 디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할지 오게 될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갈 때가 됐나? 왜 이러지? 지방정부 부채가 정말로 큰 문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 그리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과 서구 동맹의 자금 투자를 지금 막아버리는 게 요새 뉴스에들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효과를 발휘해갖고 하반기에 생각만큼 중국 경제가 투자 유치를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마크롱이 여기다 소금을 좀 뿌리긴 했지만요, 지금. 그때는 정말로
이 어마어마하게 더 커져버린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금년 말에 중앙정부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결국 과도하게 커버린 중국 경제의 부동산 부분이 이제는 부실화되기 시작했죠.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래됐죠. 몇 년 됐죠. 그러면서 그와 연계된 지방의 중소은행이 아까 위에서 살펴본 LGFV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놓은 부채로 꽁꽁 숨겨놨지만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숨겨놓고 관리를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서 허덕이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부채가 몰린 지방의 중소은행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중소은행과 지방정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그거를 막아줄 수밖에, 융통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전환대출을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전환대출이 그걸로만 지금 연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현재 전체 지방정부 그런 자금의 약 80%랍니다. 지금 해줄 만큼 이미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뭔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지방정부한테 손 벌리고 우리 좀 이거 돈 안 터지게 좀 돈 좀 빌려갖고 좀 막아주세요. 마치 미국의 페드 연준이 하는 것처럼 중앙정부한테, 중국 중앙정부한테 지방정부들이 손을 빌리는데, 그러면 막아줄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이미 그러고 있다니까요. 더구나 얼만큼이나 그 못 막는 돈의 80% 정도를 중앙정부한테 빌려서 해결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현재 지방정부들의 재무 상황을 보면요, 사실상 무슨 일을 해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지방정부, 민영기업, 그리고 가계대출의 아주 많은 부분을, 중국의 아주 많은 부분을 부동산 대출이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2010년대부터 그때 이후로 시진핑이 계속해서 이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살리는 게 지금 보니까 전국에 계속 해마다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면서 건설, 토목 이런 쪽으로만 엄청나게 부풀리면은 중국 전체 GDP가 커가는 속도가 2배 이상 막 빵빵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임기가 다 하는 2022년도까지 GDP를 이만큼 더 키워놓고 이렇게 전부 다 잘 살 수 있게 해주면은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중국의 완전 황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꿈도 그때부터 꿨겠죠. 그래서 2010년 이후로는 사실상 중국 전체 해마다의 그 경제 성장률, GDP와 자산 규모의 40% 이상이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 뻥튀기로 포장되어 있다고 뒤에 나올 겁니다. 심각하죠. 예. 그런데 이런 아슬아슬한 경제 구조가 그동안은 왜 계속 유지가 됐냐? 초저금리의 양적 완화, 전 세계가 그런 경기 확장의 시대였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죠. 작년부터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긴축 시대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거기에 또한 양대 진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대 진영의 패권 갈등과 디커플링이 나오고요. 거기에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원민족주의까지, 저번에 우리가 국제정세 시간에 쭉 이 앞에서 살펴본 거죠.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에서도 예전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가 어려워졌죠.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막 7%까지 올라가던 피크 치고 이제 둔화되고 있었죠.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2018년, 2019년부터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작년부터 많은 외국의 투자 자금, 해마다 중국에 투자 못 해갖고 우리 돈 좀 가져다 좀 써봐. 그러고 중국한테 들어왔던 외국의 투자 자금, 그런 다국적 투자 자금의 대부분은 어딥니까? 돈 많은 부자들 나라죠. 거기에 투자은행들이죠. 바로 미국과 유럽입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락, 이번에 무너진 크레디트 스위스, USB, BNP 파리 거기 전부 미국하고 유럽이잖아요. 그럼 외국 투자 자금이 이미 작년부터, 이것도 뒤에 나올 텐데, 예전만큼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한 나라의 경제가 막 지금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려면은 모든 외국의 돈을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개인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도 붕어빵 장사, 고구마 팔아, 군고구마 팔아갖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그거 얼마나 많이 벌어야 저기 그 다음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다른 장사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목 좋은 데에서. 아휴, 끝이 안 보이죠. 대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번 다음에 반드시 은행을 끼고 은행이 대출을 해줘야 그 대출금 가지고 이제 번듯한 상가에 목 좋은 데다가 1층에다가 이제 가게 하나 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도 아무리 지들이 인구가 많아서 내수가 다 받쳐준다 해도요, 그걸로 전 세계에 뭐 이제 막 수출할 수 있는 제조 공장 만들고 뭐 하려면 순전히 자기들이 번 돈만으로 그런 거 하려면요, 어느 세월에 그걸 합니까? 결국은 외국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외국에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경제를 빠르게 이제 일궈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투자 자금이 작년부터 안 들어오고 있고 금년에도 다시 리오프닝해서 들어와라 하는데 실제 얼마나 들어왔나 보면 생각만큼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죠? 언제부터 그리고 또 그렇게 잘 안 들어갔냐 하고 날짜를 잘 이렇게 계산기를 봤더니요. 그 풍선 사건, 우리 그때 내나의 99개의 풍선이란 팝송도 봤었죠. 2월 중순에 풍선 사건 터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대놓고 잘 안 들어옵니다. 투자 자금들이. 얘네들도 눈치챈 거죠. 다음 타자 다음 빠따가 중국이구나. 미국 하는 거 보니까 작년에는 러시아였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다음 빠따 중국이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러시아에 멋 모르고 들어가서 안 빠지고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손절친 기업들 많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부동산 대출과 많이 엮인 중국의 기업들과 가게들이요.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이러한 원리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또 보면요. 중국의 많은 부동산 관련 부채가 서로 부실한 기업끼리 복잡하게 합성 채권으로 엮어서 맞보증 서듯이 담보를 서주는 고위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급 쓰레기 채권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참 못된 것만 다 배웠죠. 이 말은 뭔 얘기냐면 한 군데가 파산하면 도미노급으로 연쇄 파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금융권들이요. 그러면 중국 경제 전체의 시스템적 위기인 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예. 다만 중국이 그나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안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미국과 달리 아직은 중국의 금융시장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미국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현저히 낮다는 거죠. 중국이 이제 엄격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그동안 좀 통제를 했기 때문이겠죠. 요거 하나는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실을 중국 정부가 중앙 집권식으로 통제하는 게 가능한 거죠. 하지만 막상 이 되돌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봤자 아까 위에 저기 채권 20년 상환 채권으로 다시 연장하고 상환한 것처럼 경제가 앞으로 중국이 잘 살아나서 10년은 가야만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부채가 해결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경제 성장 꾸준히 이루고 내실을 다져야만. 예.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여기 써놨네요. 제가 10년 동안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깊게 듣지는 마시고요. 예. 그래야만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진짜로 외국 투자도 잘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외국 수출 성장도 중국의 수출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달째. 근데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5월부터도 계속 4월부터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아지질 않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여기 심각해지는 겁니다. 중국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요. 지금 중국은 올해 여름부터 브릭스 안에서 기축통화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년 4월 초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것 때문에 요새 뭐 시장에서는 이 얘기가 호사가들한테 아주 제일 좋은 얘기죠.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무너진다 하고요. 예, 맞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이제 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요. 단지 이런 브릭스 체제 안에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겠다고 선언은 4월 초에 하고 나왔는데 그 포부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구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으로 흑자를 봐야만 하는 지금 신흥국의 경제 구조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는요, 아무리 그 뭐 경제 규모가 숫자상으로 크다 해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축통화는 예전에 제가 그 경제이론 제 블로그 글에서도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뭐 그런 시리즈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모든 돈이 돌고 돌아서 맨 마지막에 그 배수구로 빠지는 것처럼 모여서 오는 데인데, 그 나라는 숙명적으로 무역 적자를 봐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 무역 적자 보고, 아이고 미국 큰일 났네, 몇 년째 적자야, 걱정하는 거, 그건 되게 뭐 모르고 하시는 얘기. 근데 그런 얘기들 간혹 경제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도 막 자신 있게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반드시 무역 적자가 돼서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쫙 쓰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지금처럼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기축통화의 패권이 흔들리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그래서 한 번씩 양털깎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리면서 쭉 전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수출을 잘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날수록 중국에 돈이 와서 들어와서 쌓여요. 위안화가 안으로 들어와 쌓여요. 그럼 밖에서 위안화가 없어갖고 난리가 나요. 기축통화라면서요. 브릭스 안에서. 그게 어떻게 기축통화가 돼요. 그럼 밖에서 위안화가 많이 퍼져갖고 브릭스 안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려면 외국의 물건을 위안화 주고 더 많이 사줘야 돼요. 그럼 중국은 경제가 파탄나요. 구조 자체가 돈을 수출로 먹고 사는 신흥국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제 자기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해나가겠다 하고 뭐 세 가지 뭐 어떤 그 단계적으로 뭐 청사진을 지금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놨어도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야, 이거 재밌는 사건이다, 세상은 이제 앞으로 다극화 체제로 가겠구나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서 중국이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기축통화는 언제 될 건데 하면은 10년, 20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예. 더구나 지금 여기 아까 한 얘기고, 외국에 뿌려놓은 중국의 1대1로의 부실 부채들이 G7 국가들과 미국하고 그 밑에 사천왕들이죠. 걔네들하고 IMF의 압박으로, IMF나 뭐 월드뱅크나 다 미국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죠. IMF의 압박으로 계속 중국한테 탕감해줘라,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손실 확정 지어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손해보는 게 어딥니까? 중국의 중앙정부하고 중앙은행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 전체 경제는 지방정부를 막아줘야 될 중국 중앙정부까지 부실해지니까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IMF가 날마다 틈만 나면 중국에 전화해가지고 새벽 3시에도 전화해서 깨워가지고, 야 이놈아 지금 개발도상국들 얼마나 불쌍하냐, 거기 빚 좀 빨리 탕감해주라니까 왜 말이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중국이 실제 군사적으로는 지금 많은 신무기들, 뭐 극초운송 미사일도 개발했고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의 위협을 하면서 지금 비빌 수 있을지 몰라요. 굉장한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경제 규모도 G2 국가라고 해서 컸다고 하지만 그 금융시장이 너무 취약해요. 경제가, 그리고 건전성이 없어요.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그 나라의 경제가 건전해야 되고요. 금융시장이 아주 유연해야 되고요. 통화의 신뢰성 등에서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비교하는 게 너무 창피할 정도로 중국의 이 수준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되기에는 너무 후보라고 나왔는데, 등치는 큰데 그 사람 후보의 인성 됨됨이가 연설을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자격 미달인 거죠. 지금 전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네. 또 이 얘기 너무 길어지네요. 이건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미국으로서는 지금 아무리 중국이 정부 주도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지방정부를 압박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떠밀고 있지만,
한계까지 달한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어떤 처방을 내놔도 전부 그 빚을 갚는데 치료비로만 소진된다는 것을 미국 역시도 바보가 아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계속해서 중국의 외국의 주요 투자 자본,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지금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서방과 중국과의 주요 교역이 줄어들게 만들면서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 중국 스스로 안에서 부채가 터져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브릭스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뭐 통화권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해도 그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자꾸 쓰러지면 위안화 패권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저지될 거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겠죠. 예. 중국 역시도 그걸 알기에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브릭스 안에서 똘똘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자기가 골목대장이라도 해야죠. 경제대장이 되어서 다른 회원국들한테 물건도 많이 팔아먹고 야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의 개발도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같이 개발해줄게 하면서 합작으로 도와서 거기서 또 개발 이익도 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살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안화가 그 안에서 기축통화가 되기는 힘들립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적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경제가 살아나면 기축통화 역할보다는 그 안에서 브릭스 안에서 또 다른 1대1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서러운 자들끼리 모인 브릭스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규모로 앞으로 경제 교역이 일어나고 지금 보면은 뭐 점점 참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서 일단은 전망은 좋아 보입니다. 또 그 안에서 위안화 등 주요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튼튼해지냐 하는 것이 올해의 관건이겠죠. 실제 많은 신흥국들이 브릭스에 지금 손을 내밀면서 현재 그 GDP들 합산한 규모만 보면 아주 무시 못할 경제 규모의 통화무역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면 참가하는 나라 대부분이요. 아주 부채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많고요. 몇 나라 빼고는요. 몇 개 나라 빼고는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달러 자본에 크게 이미 종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작년 한 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 나라들 환율이 아주 그냥 달나라로 다 막 치솟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편 만들자고 모였는데 정말 곧 쓰러질 것 같은 아주 질병에 허덕이는 약한 나라들만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숫자로 보이는 경제 규모, 뭐 GDP가 뭐 전 세계 뭐 규모의 몇 프로다 하는데 물론 좋은 건 있습니다. 젊은 나라들이에요. 젊은 나라들이고 가능성 있는 나라들이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고 인구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GDP도 많고 하지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들끼리 뭉친다 해도 그렇게 미국을 위시한 유럽에서는 크게 이렇게 뭐 신경 쓸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마크롱이가 대놓고 중국하고 경제 교역을 하겠다 딱 약속하면서 기업인들 끌고 가서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프랑스가 중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금년에 6배인가를 더 투자하기로 지금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중국한테는 굉장히 프랑스 마크롱이 구세주고 마크롱 역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하고도 교역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양쪽에서 힘을 받아갖고 프랑스가 훨씬 더 커버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서방의 그 G7 국가들 여기 지금 유럽의 연합이라고 하고 이쪽이 중국, 러시아, 브릭스라면 실제 모인 숫자는 양쪽이 비슷해 보이지만 힘의 크기는 이것과 요거밖에 안 됐는데 마크롱이 갑자기 여기에 양다리를 양쪽에 딱 걸치면서 이쪽이 이렇게 푹 커버렸습니다. 아주 이 마크롱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양다리를 걸쳤어요. 이 양다리 걸친 거 가지고 비난은 하지만 또 얘한테 너무 막 다그칠 수도 없는 사정이에요. 지금 이미 편가르기가 돼서 이게 마크롱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작년부터 그 국민연금 개혁하는 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반대파들 막 정치파들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이 마크롱이 어떤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는 아주 질긴 잡초처럼 국민연금 문제 의회에다가 딱 통과시키고 하자마자 바로 며칠 안 돼서 중국으로 미리 다 준비했던 거 날라가가지고 경제 협약 맺고 와버렸죠. 운때가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몇 년 전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주팔자 잘 모르지만 타이밍이 아무리 그 주변에서 얘를 찍어 누르려고 해도 모든 그 주변의 우주의 기운 타이밍이 얘한테 맞게 딱딱 돌아가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만 옛날 나폴레옹 시대 같았으면 이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든 뭘 하든 한 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딱 찍어 누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이 마크롱을 지지를 안 해주고 못된 놈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뭐 인생도 끝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국가 부채가 아주 건전하기 때문에 정부 부채는 부동산 부실 문제는 정부가 중앙정부가 막아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작년 금년에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다라고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셔요. 그렇다면 진짜로 도대체 중국에서 현재 부동산 부실과 연관된 중소지방은행의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부동산이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또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국가 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만큼일까요? 알아봅시다. 여기에 딱 그런 게 나온 기사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셔갖고 보시면 되고요. 4월 17일 기사네요. 어휴, 최근 기사네. 며칠 안 된 겁니다. 아주 통계가 정확하겠죠? 비교적. 한번 보시죠. 지금 중국 지방 중소은행이 굉장히 위태롭다고 합니다. 중국의 중소은행은 약 4,000개 정도 되는데 중국 전체 은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소은행의 총 자산은 92조 위안인데 이게 중국 은행 전체 자산의 약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3분의 1. 근데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이 지난 5년간 이미 5년 전부터 문제가 돼서 이 중소은행들 살아나라 하고 중앙은행에서 수혈해 준 금액만 5조 3천억 위안이랍니다. 원도 한 5조 3천억 위안. 대단하죠. 예. 중국의 이러한 금융 리스크가 그럼 뭐 때문에 이러냐 했더니 부동산과 깊이 연결돼 있더라. 부동산 투자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도 이후에 불거진 현상이다. 그때 시진핑이 이제 우리나라를 봤겠죠. 야, 대한민국을 벤치마킹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됐나 보니까 역시 인프라야 한 거죠. 당시 부동산의 재정 기여도는 중국이 그 당시 2010년도 즉 15년 전에는 36.4%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 제조업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조업은 24.6%인데 이미 그때 부동산이 중국 전체의 한 해의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1위에 올랐대요. 이미 2010년도부터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근 12년, 3년 동안 중국이 큰 거는 전 세계에 수출 많이 해서 큰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부동산 버블로 인해 가지고 큰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GDP의 지금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에요. 이것은 지방정부 재정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지금 지방정부에 한 해 들어오는 세수 기여도를 보니까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벌여가지고 부동산 세수가 지방정부 세수의 40%를 넘어섰대요.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하죠. 제조업의 재정 기용도 20%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거기 수출을 많이 해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 거기서 받았던 게 2배가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수치를 중국이 공개를 정확히 요새 들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계산기 두드리면 이미 지방정부 세수의 45% 정도를 결국은 50%라고 봐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니까 최고 쳤을 때 지방정부 세수의 반절이 부동산 수입이었다고 봐야 되죠. 세계은행 수치를 봐도 글로벌 채무 규모가 2021년도에 말에 303조 달러였는데요. 이 중 중국이 50조니까 전체 세계 경제가 지고 있는 빚이 얼마냐 봤을 때 거기에서 6분의 1을 중국 빚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중국은 빚 대장이에요. 여기에는 패권국가네요. 빚으로만 따지면. 근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율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국가부채라는 건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인데요. 이 중 중국을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중국에 사는 사람들, 내국인들의 총 부채를 보니까 30조 달러인데 이 중에 80%가 부동산 대출이랍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는 여기 명함 못 내밀겠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기업 부채가 그렇게 중국에 많다는데 기업 부채는 뭐 때문에 그렇게 빚을 졌냐 봤더니 기업들도 다 부동산에 올인을 해가지고 그 기업 부채의 60%가 바로 부동산 부채다. 중국 부동산 시총은 현재 국가 총 자산의 50%를 넘었습니다. 아유 참. 미국도 부동산 시총이 높긴 한데 전체 국가 총 자산의 38%인데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52%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더구나 이거는 숫자로만 차이지 실제 미국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는 부동산의 그런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법적으로 많이 규제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질 거다 하지만 그거 역시 미국에서 전체 부동산 위기로는 번지지 않을 거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하고 연관된 금융권의 문제로는 번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52%가 전체 국가 총 자산에서 52%가 부동산의 규모이긴 한데 이것이 2008년도 이후로 좀 건전하게 많이 만든 미국의 부동산과 달리 지금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펑다부터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빵빵빵 다 터진 거죠.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이 어떻게든 공동 부유론을 들고 나오면서 재작년에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부동산을 다 대수술을 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결국은 실패했죠. 예. 중국 부동산 시총은 지금 GDP의 414% 수준이랍니다.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하면 비교 불가할 정도로 한마디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 대출 위기는 이미 세계 탑급이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온 미국과는 달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자산의 건전성도 심하게 부패되었다라는 거죠. 예. 중국 채무 위기에 도와서는 중소은행이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 중소은행의 대출은 지금 국유은행이 뒤를 봐주는 전환대출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다. 아까 앞에서 한 얘기죠. 예. 그래서 중소은행이 다 무너지면 중국 국유은행에서 이만큼 부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중앙정부가 휘청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중소은행의 주요 대출 대상은 아까 말한 LGFV라는 그런 유령 융자 플랫폼인데요. 예. 여기가 지금 도저히 대출을 갚을 상황이 못 된다. 바로 부실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민영기업들의 대출해 줬는데 민영기업 대출의 60% 이상이 아까 부동산 시장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기업들을 중국에서 보면 90% 10개 중에 9개가 경영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거 참 이거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작년에 중국 부도 났어요. 국가부도. 지금 사회주의 나라니까 막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방은행 대출은 또 어디다 해줬는데 가계대출에 많이 해줬대요. 3위 순위가. 근데 가계 중국 인민들은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뭐 했냐 했더니 그 대출 받은 돈의 80%를 또 부동산이나 자동차다. 예. 이거 근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처지잖아요. 전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려 있잖아요. 다들 그걸로 부자 되셨고요. 예. 그래서 다들 서울 경기에만 몰려 사는 거고요. 특히 최근 중국 경기는 디플레이션 상태이다. 외국 자본 이탈과 작년부터
민영 기업의 부도 등으로 가계 상환 능력도 지금 낮아진 상황이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외국에서 더 경제가 못 돌아가고 있죠. 은행 대출이 결국에는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또 중소은행이 내놓은 대출이 80% 정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급의 패급이다. 지금 이 기사 한번 꼭 관심 있으시면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토끼 탐정, 명탐정 우삼이 그림이 있는 링크 기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급이다. 일단 동급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그 옆에 은행이 다 같이 나 주고 너 주고 다 같이 도미노로 무너진다는 거죠. 현재 농촌은행의 경우 이미 파산 위기에 처한 곳이 부지기수랍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은행의 뱅크런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연쇄 도민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거를 중국의 중앙은행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겁니다. 예. 즉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제가 한 얘기잖아요. 정말로 하반기에 경제가 크게 살아나지 않으면 언제든 뭔 일 터지고 금융위기로 변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지난 3월 열린 양회에서 지금 부동산과 지방재정을 2대 리스크, 두 가지의 큰 양대 리스크 요인으로 정하고 우리 공산당이 앞으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하고 거기서 발대식을 한 거죠. 그때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시진핑이 직접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를 조심해야 된다. 챙겨서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때 회색 코뿔소는 미국이 경제를 압박하는 거. 블랙스완은 바로 이런 지방재정, 부동산 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3시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중소은행과 민간의 부동산 부실 규모와 그에 따른 은행 부도 위기는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실 자금의 LGFV와 엮인 지방정부의 채무도 언제든 연쇄적으로 터질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러한 지방정부의 부채는 매번 전환대출로 돌려막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필요자금의 80%를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돌려막고 있더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런데 중앙정부 재정마저도 지금 보니까 녹록치가 않더라 이겁니다. 총체적인 위기인데요. 어떻게 보냐면 올해 들어서 중국의 재정 적자가 지속된 가운데 부채와 이자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방역 완화 이후에도 소비시장이 침체 국면인데다가 외부로는 수출 감소 등 해외 교역이 부진했던 영향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다. 즉 중국 재정부가 발표에 따르면 공공예산의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반면 지출은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출이 다 어디로 쏘냐고 해서 많이 썼냐 했더니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 거의 다 그걸로 가장 썼다 이거죠. 재정 수입은 감소했는데 재정 지출은 지난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이 써야만 되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중국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수출로 먹고 사는 신흥국이죠. 내수시장도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결국은 수출도 잘 되어야만 전체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적인 소비시장은 점점 침체되고 있죠.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외부로 향하는 교역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시장의 수입원인 지방정부의 세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마이너스 통장 나고 있죠.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다 중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또 다 들어맞는 말입니다. 안타깝죠. 예. 결국 중국은 올해 들어서 야심차게 리오프닝을 시작했지만 3월이 지나 지금 4월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정 수입이 계속 줄고 지출만 늘어나면서 적자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1분기 헤드라인 GDP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재정 지출 분야는 전적으로 그간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은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앞날이 막막하면서 힘들 때는 역시 예전에 좋았던 경험, 가장 확실한 거, 모험을 안 하게 되죠. 그게 뭐냐?
예전 2010년도부터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인프라. 다시 한번 지금 부동산 인프라 투자 개발 위기가 왔는데도 그래도 이걸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알면서도 믿을 구석이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과연 이것이 잘하는 짓이냐, 구 남친한테 연락하는 게 잘하는 짓이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쭉 이게 적었는데, 요거는 뭐 쓸데없는 저희 잔소리 같으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막장 드라마가 있었죠. 점 하나만 찍었을 뿐인데 지금 예전에 죽은 내 와이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남편이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중국을 미워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 부동산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돌아가는 꼴, 그리고 자꾸 대외 무역 수지 수출 이런 게 줄어들면서 그 돈이 벌어와야 외부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내부에서는 세금이 많이 거쳐야 그 돈 가지고 경제에 더 투자를 하고 외국에서 투자금이 더 들어오고야 그 돈들을 합쳐갖고 경제를 살리고, 그래야 부동산 집값도 다시 올라가면서 이 부동산 폭탄이 안 터지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인데, 동시에 똑같은 쌍둥이 같은 중국의 입장이라 이겁니다. 지금. 네. 문제는요, 중국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 정부들까지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돈을 풀었는데요. 현재 그 2010년도에 했던 것처럼 그만한 효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보니까요. 지난해 시중에 중국이 방출한 통화량이 28조 위안인데, 그렇게 1년 동안 풀었는데 연간 GDP는 6조 위안이 됐대요. 이게 뭔 얘기냐 봤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1위안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4.8위안을 투입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 즉 돈을 푼 거의 효과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요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주 적습니다. 1%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중국에서는 돈을 계속 풀 수가 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오해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중국이 일단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로 코로나로 경제가 올 스톱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고 물건 많이 예전처럼 안 팔리고 뭐가 경제가 돌아가지가 생산자한테 소비재로 되지가 않는, 소비자한테 연결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안 생겨나죠. 예. 근데 이제 리오프닝 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돈을 그만큼 풀었으니까 돈 푼 만큼 소비자 물가도 올라야 되거든요. 리오프닝 경제도 풀렸고.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500원 투자했는데 100원 오른 거예요. 물가가 한마디로. 거의 안 오르고 있고요.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 1.5% 이하면 경제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으로 디플레이션 신호로 본답니다. 근데 이미 중국이 그렇게 나왔어요. 석 달 연속.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상품 수요가 늘지 않고 있고요. 작년 10월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작년 4월부터 해서 13개월째죠. 지금 중국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죠. 심지어. 예. 2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낮아졌고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네 하는 게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풀고 재정부양책을 하고 금년 들어서 인프라를 투자를 이만큼 늘리겠다 했는데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디플레이션 효과가 나올 정도로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신호입니다. 사실은. 돈이 시장으로 가서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돈이 그러면 다 어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만 가서 버블이라도 만들었냐면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초과 발행했던 화폐들이 재정으로 흡수하고 있다. 뭔 얘기냐. 방역 비용으로 작년에 다 사용했거나 지방정부 부채 갚는 데 썼다는 겁니다. 이러면 나가리인데 그러죠? 예.
즉 실물 경제가 좋아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막 풀어도. 근데 뭐 GDP가 몇 프로 오른다? 그런 것만 보고 낙관하기는 힘들겠죠. 중앙정부가 열심히 돈을 풀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내수 소비는 어떻게 해도 지금 잘 풀리지가 않고 있고요. 해외 수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4월 들어서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내수 소비도 막 반등하고 부동산도 반등하고 막 해요. 근데 이거 하루 한 달, 두 달, 석 달, 1분기 가지고 볼 거 아니죠. 2분기, 3분기 봐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다 막대한 돈 풀기도 결국은 지방정부 부채 갚는 데만 다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금년 내 어떻게 해서든 경제가 일취월장해가지고 내수도 크게 살아나고 부동산도 다시 크게 반등하고 수출도 예전만큼 늘어나야만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해도 일단 그것들이 사실상 지금까지의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를 다 갚고 나야 시중에 돈이 그 다음에 여유가 돼서 풀려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즉 중국은 현재 뭐 경제 성장률이 얼마큼 일어났다 숫자로만 대회에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음성 채무 혹은 우리가 지하 경제라고 부르죠. 지하 경제라는 그런 이름으로 정식 통계에서 감춰진 거 아까 본 LGFV에 숨어있는 음성 부채죠. 2배나 되는 저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제 경제 즉 중국 인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가 사실상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도 극한까지 몰린 상황이고 나온 겁니다. 치고 나온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그동안 작년 한 해 오미크론 때부터 해가지고 작년 한 해 금리를 급하게 올려갖고 중국 당해봐라 했던 것이 사실 이만큼 지금 효과가 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제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작년부터 얼마나 그 파워를 제가 많이 등장시키면서 경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3월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 경착륙이 전 세계의 경착륙이죠. 미국은 한쪽 무릎만 살짝 꿇고 나머지 기축통화의 다른 후보국들 다 같이 배 깔고 다 쓰러져라 하는 거였죠. 그 효과가 지금 중국은 멀쩡한 것처럼 서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 이거죠. 지금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소비 회복이 미지근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중국은 최근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상태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방정부 채무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른바 그림자 금융기구 LGFV를 통해서 음성 채무이기 때문이죠. 중국 중앙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시스템 위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국은 지금 철저히 감추고 있죠. 일종의 사기술로. 즉, 그 음성 채무를 중국 지방정부 채무에 공식적으로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음성 채무.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든 지금 골드만삭스, JP모건부터 해서 저번 주부터 일주일 전부터 중국의 그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대단하다. 2분기는 더 살아날 거고 해가지고 중국 시장이 지금 투자할 만하다 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지금 바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데 걔네들도 알아요. 뭘 아냐? 중국에 사실 그 나오는 숫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음성 채무까지 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음성 부채까지 지방정부의 문제까지는 통계에 넣지를 않았다. 그걸 지들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라. 자기들은 거기서 수수료 챙겨 먹겠다는 거지. 걔네들도 대손 충당금이 역대로 계속 쌓아놓으면서 중국에서도 뭔 일 터지면 큰일 나겠지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음성 채무 총액은 이 정도로 많다. 공식 지방 채무인 거하고 합치면은 88조 위안 정도로 본다. 얘네들은 또 그렇게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방정부 재정 능력의 260% 정도다. 못 갚는다 이거죠. 예. 지방채는 국채와 달리 해외 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없다. 그렇죠. 해외 투자 자금 받아서 메꿀 수도 없죠. 이거는 그럼 지방 정부 문제죠. 순전히 우리나라의 강원도, 충청도 문제라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 안에서 국내 가계와 기업이 축적한 자본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거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날로 커지는 경제 규모와 달리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겠죠. 그러면 예. 지방정부 부채는 굉장히 많다. 회계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대충 실제의 2배다. 이미 재정의 200% 이상 부채를 지닌 지방정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모든 세수와 재정을 다음 회계연도에 빚을 갚는 데만 쓰고 있다.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소비 활성화와 경기 부양, 특히 건설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세수가 들어올 곳이 없다. 어쩜 이리 어떤 나라하고 아주 똑같네요. 큰일 났네요. 그 다음에도 또 잔소리 이렇게 써봤고요. 뭐 이것도 좀 생각나서 옛날 기사 이거 이 언제적 기사 옛날 기사 한번 찾아서 한번 가까봤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기사네요.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도 동대문 밀리오래입니다. 노후 대책으로 퇴직금에다 대출 좀 받아서 여기다 상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노후에 정말 짱짱하게 벌 수 있다. 이때 뭐 그때 중국 부동산도 잘 나가던 시대였고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부동산도 저도 그때 그런 꿈 한번 꿨던 것 같아요. 나도 나이 들어 돈 벌면은 이런 동대문 밀리오러 같은데 상가 하나 딱 잡아가지고 여기서 임대료 짭짤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동대문 밀리오에 가면 한번 뭐 다 아시죠? 모르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거기 어떤 상태인지. 자, 미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할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왔고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결론은 중국은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시 예전처럼 인프라 투자, 부동산하고 건설 여기에 올인하기로 했는데요. 금년 들어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중국 경제가 못 살아나면 재작년과 작년에 해결 못하고 지금 더 커져버린 어마어마한 지방정부 부채 폭탄은 하반기에 더 커지고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즉 오미크론이란 제로 코로나 효과가 사실 지금 똑똑히 작용한 셈이죠. 그 얘기도 저번 시간에도 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가 다시 폭풍 성장하면서 이 모든 부채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경제도 무너지고 앞으로 형성될 브릭스 체제 안에서 위안화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양대 경제권으로 서로 이제 뭐 유럽까지 해서 뭐 3대 경제권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경제권이 분리가 되어도 현재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부 진영하고 교역을 완전히 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 편에 서도요. 중국하고는 교류 계속 해야 돼요. 중국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물건이 있어요. 중국 역시도 우리나라나 미국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물건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산업을 분업화를 시켜놔버렸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쟤네들하고 중요한 거는 교역을 안 해. 끊어.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서로 교류하는 거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예전 구소련 냉전 시대하고 차이점이죠. 그때는 경제가 그렇게 지금처럼 발전한 시대도 아니었고 세계화로 다 퍼져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련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 하나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하고 지금 요새 조금 얼굴 붉히면서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안 돼갖고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뭐 경제 보복을 뭐 심하게 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한테 의존하는 에너지부터 해갖고 몇 군데가 러시아 아니면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는 게 꽤 있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이미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되돌리기에는 지금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브릭스 체제 안에서 위안화 매력도 감퇴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그거를 다 알고 있고 사람들이 브릭스 안에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다고? 에이, 아닐 것 같은데 하니까 이번 4월 초에 발표한 거에서 앞으로 브릭스 체제 안에서 이런 식으로 금과 희토류를 금본위제랑 희토류를 몇 가지 이용해서 위안화나 다른 통화들과 연결시켜서 통화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는 그런 청사진까지도 언급을 그때 했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제일 마지막에 들고 나와야 될 필살기인데 벌써부터 꺼내는 거는 중국도 뭐 이런 게 불안해서이죠. 이것도 다음에 기회 될 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외국 자본의 유치가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라도 더 많은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중국 투자하라고 열심히 유혹하고 있죠. 특히 지금 원래는 3월 초부터 중국까지 싸잡아서 러시아처럼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관련시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돼갖고 동맹들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 참가시키지도 못하고 있고요. 미국이 또 그 와중에 자책골과 같은 똥볼을 찾죠. 그게 뭡니까? 이거 저기 한 젊은이가 얘예요. 젊은이 한 명이 양국의 거대한 그 흐름을 바꿉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떤 정말 얘가 중요한 인물이네요. 이 21살짜리 군인이 그 우방들을 도감청했다는 기밀 문서를 빼돌렸죠. 이렇게 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신흥국들이 생각만큼 미국에 동조를 안 해주고 중간에서 중립기어 딱 박으면서 양쪽에 양다리 걸치기 시작했는데 이 도감청 사건 때문에 같은 우방 국가들도 미국한테 서운하다 하면서 지금 믿을 수가 없네 이놈을 하면서 신의가 많이 금가고 있죠.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죠. 계속 여러 나라를 타진하면서 우리나라하고 교역하자. 우리나라에 투자해라. 꼬시고 있단 말입니다. 봐라 미국 이런 나라인데 언제까지 미국만 믿고 있을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월하고 4월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중국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3월 말에 있었던 중국의 보아오 포럼에서 외국 기업인들하고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전 국가적 행사를 벌였고요. 그리고 3월 내내 여러 경제권에서 위안화 결제를 추진시키면서 위안화 이상을 많이 높였고요. 또 4월 초에는 향후 브릭스 체제 안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쓸 것을 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금년 8월부터 내년까지는 금과 희토류 등을 이용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연동시킬 것이라는 소식도 은근히 흘렸고요. 예. 즉 사실상 궁지에 몰린 중국이 금년 3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흐름이 중국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중국으로서는 이 기축통화 패권 싸움에서 서둘러서 정면 승부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예. 원래는 3월부터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 진짜 싸움을 걸 예정이었으나 예상 밖으로 우크라이나전이 교착 상태가 되면서 동맹 간의 결속도 흔들리게 되었고 이 교착 상태가 된 거는 이 쳐놓은 덫에 러시아가 총 공세로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냐면 중국 시진핑이 말린 거죠. 가서 우리가 작전을 바꿔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흐름인데 제가 국제정세에서 다뤘었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제적 여론도 미국의 예상과 달리 투표를 유엔에서 해보니까 G20 그 회의에서 해보니까 2월 말에 미국 중심으로 뭉치질 않고 다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용기를 낸 점점 더 많은 신흥국들이 예전과 달리 제가 격세지감이라고 했죠. 미국에 대놓고 반항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중국과도 손을 잡습니다. 너희들하고도 교류하겠다. 너희들 브릭스 통화체제 출범한다며 그 안에 우리도 가입시켜줘. 그래서 거기하고도 교류를 하고 이쪽 미국 중심하고도 교류를 하고 한 번에 여러 군데 경제권 회의를 들어놓은 겁니다. 바로 지금 어젠가 그 멕시코가 멕시코가 브릭스 원래 회원국이 아닌데 자기들도 여기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신청을 했죠. 근데 이미 멕시코는
캐나다랑 미국이랑 해서 북미 지역 뭔 또 경제 그 다자간 뭐 연합체인가 거기에도 속해 있어요. 그게 여러 단체에 다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 단체하고 저 단체가 서로 적대 관계인가 아는데 내가 양쪽에서 여기에서도 조금 득을 보고 이쪽에서도 득을 보고 여기에서 뭐 문제가 돼서 나한테 경제적으로 뭔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여기에도 보고 그런 식으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그래야겠다라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걸 지금 근데 못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철저한 그 미국의 우방이 됐으면 그만한 어떤 저기 덕이라도 보면 모르는데 그런 덕은 하나도 못 보고 손해만 보는데 또 겁은 많아갖고 사방에 이렇게 양다리는 지금 못 걸치고 있어요.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보는 큰 움직임이겠죠. 그렇긴 해도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중국과 뭐 동남아 연합체에도 우리가 저기 그 경제권 연합체에도 우리가 발을 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과 호주나 뭐 일본 해갖고 뭐 이런 저기 연합체 국가 보안 연합체에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뭐 저기 태평양권의 뭐 교역체 그런 데도 이렇게 발을 대고 미국하고 또 연관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벌써 해코지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뭐 전기차하고 배터리 IRA 보십시오. 뭐 이보다 더 큰 해코지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나요 앞으로? 아무튼 외교적으로 조금 당하지만 말고 좀 성과를 지금 봐야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 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역시 마크롱이었죠. 프랑스의 마크롱. 얘네들은 스스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등한 제3세력이 되겠다고 출사표까지 내면서 치고 나왔죠. 생각만큼 잘 안 되죠. 요새 미국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 반격이 알고 보면 중국은 지금까지 살펴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수진을 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친중파 아니에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예. 여기까지고요. 오늘 음악 하나 가져왔는데 영화 음악이거든요. 예. 반젤리스라고 들어들 보셨죠? 반젤리스? 예. 블레이드 러너 음악부터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영화 음악들 한 그 유명한 음악가인데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그 항상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남녀관계 그런 로맨스나 어떤 욕망에 관한 영화를 많이 찍었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 중에 비터문이라는 작품에 있는 주제곡입니다. 뭐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그런 좋고 싫고 호불호는 사람마다 작품마다 틀린데 그걸 떠나서 반젤리스라는 음악가의 음악은 참 이게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인데 최후의 오크의 이야기 세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예전에 그 블로그에 썼던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한 편은 올렸는데 그거 한번 저기 이제 딱딱한 경제 이야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면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일주일에 한 편씩이니까 이렇게 동화책 듣다가 옛날 얘기 전설의 고향 얘기나 뭐 설화, 민담, 야사 그런 얘기 듣다가 이렇게 밤에 잠드시는 것처럼 오디오북이니까요.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서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피곤하시면 푹 자야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 그럼 또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